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40여 년 전 한국을 휩쓴 쿠데타의 바람이 2023년 현재 서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말리, 차드, 기니, 수단, 부르키니파소, 니제르, 가봉 등 7개 국가에서 군사 쿠데타로 정권이 전복됐죠. 이면을 살펴보면 최근 화제의 중심인 영화 서울의 봄의 소재인 12.12 사태와 상당히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현대사에서 약소국의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은 공통적으로 3단계를 밟습니다. 첫 번째, 서방 강대국의 가이드라인 아래 구축된 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섭니다. 두 번째, 그 정권의 통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비민주적인 정권 탈취에 분노한 시민사회가 혁명을 일으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죠. 이 3단계 중 가장 큰 과도기는 두 번째입니다. 시민사회의 의견과 무관한 일부 세력의 무력 집권으로 인해 정치체제의 정당성이 거대한 의심에 직면하게 되죠. 12.12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을 앞세운 알력 다툼에서 승리한 군부 세력에게 국민이란 단어는 그저 뒷전일 뿐입니다. 오로지 정권 창출에만 천착한 이들의 행보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필두로 서울의 봄이란 대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킨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건 바로 서방 세력의 반응입니다. 미국에게 12.12 사태는 동아시아 정세를 뒤흔들 만한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CIA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정세가 불안해진 틈을 타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을 무려 50%로 잡기도 했죠. 더불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적인 정권 이양 절차가 쿠데타로 인해 훼손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 수립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쿠데타를 바라보는 주한미군의 태도는 긴급한 성명 발표와는 상반될 만큼 미온적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군작전 지휘권은 전적으로 미군에게 일임된 상태였다는 걸 감안하면 당시 쿠데타 동향은 주한미군의 재가와 완전히 무관하진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소 이중적인 미국의 태도는 결과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자생력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현재 서아프리카의 쿠데타 열풍은 서방 세력의 영향력부터 쿠데타로 인한 국민들의 반감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에서 40여 년 전 한국과 닮아 있습니다. 이른바 쿠데타 벨트가 형성된 서아프리카 지역은 프랑스에 의한 식민 지배라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독자적인 국가로 거듭났지만 프랑스 지배의 잔재가 현재까지 심각한 경제난과 부패한 정권을 양산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아프리카의 분노는 프랑스에 일조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정부로 향합니다. 사방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자 군부 세력은 성남 민심을 명분 삼아 쿠데타를 감행합니다. 이에 프랑스는 서아프리카 내정에 자신들이 개입하는 이른바 프랑스아프리크가 끝났다는 성명을 발표했죠. 하지만 숱한 쿠데타를 방관하며 사회 불안을 자극한 원인 제공자가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서방 세력의 개입, 장기 집권에 대한 분노로부터 파생된 정권의 몰락, 뒤이어 등장하는 군부 세력의 쿠데타, 서아프리카 현대사의 흐름이 40여 년 전 한국의 정치 과도기와 상당 부분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80년대 한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불거진 시민들의 반정부 항쟁은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저항의 역사를 일궈왔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며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의 포문을 열었죠. 앞서 말했던 세 번째 단계가 달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서아프리카의 상황은 한국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유의미한 혁명을 일궈내지 못한 채 군부의 쿠데타만 반복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두 번째 단계만 끊임없이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아프리카 상황의 핵심 문제를 민주주의 요소의 실종이라 진단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선거, 시민들의 정치 참여 부재,
독립되지 못한 사법부 등의 상황을 미뤄볼 때 시민사회 스스로 민주주의를 체화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경험의 부재가 불안한 쿠데타만 야기하며 정세만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문의로만 민주주의를 경험한 서아프리카의 현재는 악순환의 고리 그 자체입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쿠데타 정부들은 하나같이 독재 타도라는 기치 외엔 어떠한 정책적 신념도 실현시키지 못했고, 불안한 국제정세와 환경재난 앞에서 심화되는 경제난은 그저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는 군부 세력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라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향하게 됩니다. 이는 살생을 동반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재를 위해 자신들이 싫어하는 서방 세력의 힘을 다시 빌릴 수밖에 없는 역설에 봉착하게 만들죠. 지난 한국의 현대사가 증명하듯 세 번째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이식한 시민사회의 꾸준한 연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화 서울의 봄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 말하는 참모 총장의 말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대목처럼 다가옵니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에선 개인은 무력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도래하지만 이 역사로 인해 집단적 열망으로 무장한 시민사회의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과도기에 놓인 서아프리카의 미래는 어쩌면 서두에 보여드린 전두광의 대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쿠데타를 혁명으로 포장하는 존재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무의미한 쿠데타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이 주체가 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지 판단이 누구의 몫인지는 잠옷 분명해 보입니다.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